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계 강의 29강이죠. 여러분들 전주 28강의 못 들으신 분은 반드시 녹화되어 있는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거를 더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같이 연구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이론들, 개념들이죠, 개념들. 예를 들어서 경로 의존성이 뭔지, 인계점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점 끌개, 원 끌개, 기한 끌개, 거기에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시스템 사고로 해갖고 지금 현재 시장에 움직이는 패턴을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때는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떨어지는 것 같고 지수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있고 떨어지는 거 있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서 시스템화시키는 방법들을 계속 공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단 경제학 책 원론 보시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것들이 결정론적 사고의 닫혀진 세계에서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세타라 파리부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경제학 이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 다음에 막 설명을 해요. 그것이 이제 경제학의 한계라면 복잡계라는 거는 생태계에 동태적으로 현재 살아가는 그 움직이는 과정을 모든 거를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대응하는 겁니까? 열린 세계죠. 열린 세계에 네트워크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서 거기서 동태적으로 파악해 갖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같이 그 추적해 가면서 패턴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념이 카오스적인 도저히 판단 안 되는 이 혼돈의 시장 속에서 단순화시키고 로직화시키면서 이 불확정 속의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상호 관계가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갖고 이걸 저는 짝짓기 클러스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닮은 사람들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자식이 왜 이뻐요? 나 닮은 게 있으니까. 그러한 자기 복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변수에서 어떻게 짝짓기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복잡계 로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주식시장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패턴화시키는지 오늘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인계점을 또 다른 표현을 보면 혼돈의 가장자리, 엣지 오브 카오스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균형과 혼돈의 중간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 카오스적인 양과 음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필명을 무국이라고 졌는데 마찬가지로 이 복잡계도 이 인계점,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할 때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나비 효과가 나올 건지 예측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비 효과가 기한 끌기의 초기 조건에 어떠한 민감한 변화에 의해서 베이징의 날개짓이 뉴욕 앞에 가니까 폭풍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문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나비 효과와 같이 주식시장에 아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또 혼자 안 갑니다. 무리지어서 가죠. 패턴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조직화, 이 자기조직화 기능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창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머전시라고 그러는데 이 창발이라는 개념이 시스템의 각 부분의 어떠한 성질만 이해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간단히 얘기해서 시장이 보이는 것 같고만 판단하면 어렵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판단하면서 이 패턴이 생각지도 않았던 확산 효과, 창발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부터 먼저 숙지하고 주시장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오스 자기유사성, 여기서 자기유사성을 프랙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프랙탈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보면 제가 현대차 공부할 때 타이어하고 전번 시간에 자동차 부품주를 같이 보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를 X축에 놓으면 Y축에는 SL을 넣든지 성우 하이텍을 넣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나 넥센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를 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패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복제 기능이 있는지 마치 이 개념을 한번 잘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제가 X축, Y축을 그려놓고 만약에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보완제라는 개념을 공부한 적 있어요? 보완제, 그 다음에 대체제. 대체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현대차를 넣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넥센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를 넣으면 이게 보완제죠. 그러니까 보완제는 이동이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물론 각도는 다를 수 있어요. 각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판매하는 속도가 빠를 때가 있고 타이어가 판매하는 속도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형태입니까? 자동차들이 그 엔화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정체 현상이 있죠. 그 다음에 뉴스 보시면 유럽 시장 침체다. 미국 시장도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차보다는 토요타가 잘 팔린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였죠. 이게 순환관광입니다. 이게 보완제 사고방식. 여기다가 삼성전자 IT를 넣으면 여기다가는 핸드폰 부품주라든지 같이 넣을 수 있는 이게 보완제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따라 이 종목이 움직일 때 경로 의존성이 있고 임계점이 어디고 확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게 쌀과 보리 갖고 설명하죠. 보리 먹다가 소득이 높아지면 쌀로 대체하듯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장 우리 시장에서 대체 개념이 있는 게 뭐죠? 주가 상승할 때를 생각하고 인덱스 1 갈 때 2로 합성한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죠. 그럼 여기다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X축에는 반대로 주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인버스. 그러면 이게 같이 움직입니까? 절대 같이 안 움직이죠. 레버리지가 꼭지 때는 인버스가 바닥이죠. 레버리지가 저점일 땐 인버스가 꼭지죠. 크로스가 되죠. 이게 대체제 개념. 이런 사고방식을 같이 주식에다가도 접목시켜서 패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가보시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번 시간에도 N달러의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105엔, 110엔 마디에 따라 현대차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105엔 돌파하면 현대차는 19만 원 붕괴해서 요번에 저점이 18만 5천 원도 붕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17만 5천 원은 붕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110엔을 돌파해야 붕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디를 결정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원화 속도도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가 4월 8일 날 1146원에서 요번에 1084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115원 1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는 떨어진 폭을 일로 놨을 때 딱 중심값 1115원인데 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어요. 만약에 75% 능선이 1130원이죠. 우리가 105엔 N이 돌파할 때 우리나라는 1130원 돌파하면 저는 우리 시장 셀코리아로 외국인들이 조 단위 이상의 매도를 해갖고 한국 시장에서 채권과 주식을 팔아갖고 일본이나 다른 미국 본토로 갔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사고에서 원달러, N달러에서 마디를 105엔 잡듯이 원달러는 이 1130원을 굉장히 윗상단에 중요한 선을 잡고 이거 돌파하면 우리 시장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돌파하지 않고 115원과 1115원과 1130원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25% 능선인 1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달러 강세에서 달러 유동성이 달러 약세로 바뀌면서 우리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이제는 일본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사는 변곡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 구조로 우리가 복잡게 시스템을 만든다면 원달러가 1130원, 엔화 105에 오면 수출 관련주도 하락, 종합주가지수 하락,
외국인 매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110원을 깨고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N이 100엔을 깨고 내려가면 도요타 팔고 현대차 사는 시장이 될 거고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시세 차익 현실화시키면서 그 자금이 일부라도 우리 쪽으로 오는 그러한 모멘텀이 나올 거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임계점이 필요합니까? 어떤 상황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오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이 끌개가 있어야죠. 그 끌개를 여러분들 체크해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승의 조건을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볼 때 첫 번째, 여러분들 뭐라고 제가 그랬죠? 원달러가 1100원을 붕괴하거나 N달러가 100엔을 붕괴하는 상황. 요 상황이라면 여기에 달러 인덱스라는 인덱스가 어떻게 해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 안 되겠죠. 달러 강세 니꺼로 원화 약세, 엔화 약세로 가니까. 그럼 달러 강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약세로 가야겠죠. 이 약세로 가는 이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이 미국의 본토의 달러 자산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일로 가기보다 반대로 돼야겠죠.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유럽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위에나가 강세로 가고 있죠. 위에나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는 어떠한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통화가 약세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중국이 금리 인하 결정. 첫 번째 금리 인하 결정하거나 이게 통화 정책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중국도 재정 정책으로 뭐 내륙 도로를 넣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가 도시화 전략이라든지 돈을 푸는 거예요. 재정 정책으로. 그래서 뭔가 원자재를 사들이고 그 소재주를 사서 자기네들의 내륙의 건설 경기 그래서 GDP를 7.7대를 뭐 8대나 9대로 높이는 이 전략이 나오든지 이 두 가지 물주기가 임팩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된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올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아직까지 시장은 달러 강세에 일본과 미국이 공조 체계로 가고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차별화장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상승 조건에서 달러 강세가 약세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두 가지. 금리 인하냐 아니면 얘네들도 양적 완화 정책 외에 여러 가지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지. 그러면 이거에 충돌되는 애들이 또 누구예요? 일본이거든요. 일본. 거기에 샌드위치로 한국이 딱 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또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또 미사일 쏘고 이제 얘네들 북한이 미사일 쏜다는 얘기는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쉽게 얘네들 수에 끌려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 쐈어요. 이걸 거리를 자꾸 늘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트리 리스크 높아지죠? 그럼 외국인들 시각일 때는 원화 자산보다 달러 자산을 선호하겠죠? 이런 패턴이 반대로 돼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이러한 상승 조건에서 이렇게 풀어 쫙 보면 우리가 복잡계 시스템에서 공부한 거를 로직화시켜서 상승 조건을 단순화시킬 때 어떻게 돼요? 달러 강세가 약세로 되는 조건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냐?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사주는 패턴이 나와야 된다. 팔고 나가는 패턴 나오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모멘텀이 주거나 반대로 북미 회담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남북 회담이 자체적으로 해서 컨트리 리스크를 줄어들면서 전체적 시장의 변화가 되고 또 여기에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중국이 원자재 관련되니까 이럴 때 요새 금값 떨어지죠. 은 떨어지죠. 구리 가격 떨어지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발틱 운임지수, 원자재 WTI 이 지표를 보셔갖고 발틱 운임지수하고 아까 X축, Y축에 발틱 운임지수 그 다음에 WTI 구리가격 넣고 이게 우상향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은 이제 우리 시장으로 원화자산 달러 팔고 일본 팔고 우리로 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발틱 운임지수 빠져요. 구리가격 빠져요. 원자재 가격 빠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셀 코리아 다른 쪽으로 간다고요. 요 하나 갖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갖고 시장의 전체적인 물줄기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중국 소재나 경기 관련주의 여러 가지 달 위에나가 약세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시킬 상황이 안 나오고 시간이 늘어지면 그러면 2, 4분기 실적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거나 나빠지거든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이 지금 요번에 1880에서 2000대까지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원주기, 순환주기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 할게요. 최악의 시나리오. 발틱 운임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구리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예요. 원자재 수급도 나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2, 4분기 실적이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역 수지가 플러스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플러스 상을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의 덕이에요. 근데 얘네들마저도 경쟁력이 마이너스 좀 이렇게 둔화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나라 무역 수지나지 경상 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가보세요. 그때가 끔찍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2, 4분기 말이 3, 4분기의 GDP 성장률 갖고 자꾸 체크해야 돼요. 요새 일본보다 15년 만에 역전됐습니다라는 뉴스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GDP가 성장률이 일본보다 못해요. 일본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참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원달러, N달러의 변동성 갖고 우리가 이런 그 시스템 구조를 만들고 상승 조건을 로직화 시켜서 이렇게 됐을 때 주도주 패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소재 관련주가 LG화학이 됐던 OCI가 됐던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됐던 이런 종목들이 어떤 상황에서 올라갈까요? 어떤 상황에 올라갈 때 벌써 중국의 발틱 운임지수와 유가가 올라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해 주거나 중국이 경제 성장 정책을 써서 달러 강세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러면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주춤거리고 엔화가 강세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2천을 돌파해갖고 새로운 그동안 소외됐던 폭을 커버해주는 그러한 장이 돼서 한 2200에서 2300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사고로 복잡하게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갖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파생의 변동, 지금 이런 방향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우선주 배팅이라든지 경기 방어주 배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그리고 대형주는 박스에서 원구조, 순환주기로 만들면서 선물의 변동성에 이용당할 거다.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요번에 3월 29일 날 선물 기준 파생하시는 분들은 266.95에서 247, 거의 20포인트 뺐다가 그 다음에 247에서 261까지 거의 14포인트 올렸다가 요번에 다시 조정했다가 할지 그 누림목을 5월 13일과 현재까지 고점 261에 딱 중심값이 256, 종합주가지수로는 1965 요거 뽑아내는 거를 중심의 논리로 전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256을 깬다는 얘기는 상방보다 하방 공격됐다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147만 5천원을 깼다는 얘기고 선물이든 프로그램이든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얘기고 환율이 부정적으로 갔다는 얘기고 일본 쪽이나 미국 쪽이 강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를 선물과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의 중심값 갖고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 갖고도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구조화시킬 수가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현대차가 4월 19일 날 1888일 때 17만 6천 원, 20만 4천 원, 18만 5천 원,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19만 원대 5천 원에서 20만 4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17만 5천 원과 20만 원, 이게 19만 원. 또 빠진 거에 18만 5천 원까지 갔다 돌아섰는데 20만 4천 원과 18만 5천 원의 중심값이 19만 5천 원이죠. 이 19만 5천 원이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엔화가 105엔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5월 13일 내지 4월 19일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가겠죠. 그 다음에 추세 하락은 뭐예요? 4월 19일 저점도 붕괴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쭉 올라갔다가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간, 즉 현대차가 급락할 구간 동안에 이 빨간 색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작년도 10월달 11월달은 2,800엔이었습니다. 그게 5,000원까지 갔다가 5,000엔까지 갔다가 4,500원까지 눌림목 주고 6,400원 500엔까지 가요. 이 오르는 동안 이 속도 보세요. 이 속도에 때 우리 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급락하고 제자리 뛰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추세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이 저항의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10%를 더 가져야 됩니다. 20만. 그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프로그램 매매에 이용당하죠.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 시장이 올라가겠습니다. 도요타 팔고 현대차 사주는 시장. 근데 그거 확인이 1, 4분기 실적 갖고 안 되니까 2, 4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죠? 7월 중순에서 말. 그러면 아직도 7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2달 이상 남았습니다. 2달 동안은 어떻게 시소식 매매만 이용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전에서 잘 이용하면서, 그래서 X축에 현대차 놓고 그 다음에 Y축에는 부품주 놓고, 그래서 순환 매매로 조절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 갖고 클러스터화 시키는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짝짓기 클러스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보세요. 중앙 집중력 네트워크, 탈집중력 네트워크, 그 다음에 분산력 네트워크. 여러분들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나 보면 삼성전자를 중심, 우리는 종목에서는 이런 중앙 집중력 패턴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에다가 납품하는 쪽, 즉 핸드폰 부품과 관련돼서 납품하는 쪽, 그 다음에 반도체 D램 관련해갖고 납품하는 쪽,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분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에다 놓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여기를 들어서 이게 파트론, 모베이스 이런 종목들이라면 여기서 반도체 D램 가격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STS 반도체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P 시스템,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여기에는 또 D램이나 OLED, 플렉시블이냐 아니냐, 밝기를 중심으로 하느냐, 구부러지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클러스터가 또 분산되겠죠. 이런 것들 갖고서 IT의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때, 일 움직일 때 얘네들의 변동성이 다 차이가 나겠죠.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전략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일 때, 그 다음에 또 지금 상황이 또 셰일가스 여기 중심에다가 핵심되는 테마나 주도주를 놓고 이걸 종목을 여러분들 그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링크, 연결된다 해서 링크라고 표현해요. 노드를 종목의 중심 종목들로 보고, 그 다음에 링크를 네트워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갖고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그리고 인덱스가 움직일 때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통계적 데이터로 뽑아내는 거를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녹화가 지금 이 데이터가 5월 19일 정도 데이터까지만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 저점이 5월 13일이었어요. 1935.
한번 보시죠. 1935포인트에서 1990대까지 오를 동안 저희가 전번 시간에 상대 탄력성에서 인덱스가 1935에서 1991포인트까지 오르는 동안 분모해 놓는 거예요. 인덱스가 요거를 1로 놓는 거예요. 1로 놨을 때 이거에 2배, 3배 이렇게 쭉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율이 뭐 이게 50포인트 대니까 그러니까 한 2.7에 한 3% 정도 잡죠. 인덱스가 3% 올랐을 때. 인덱스가 3% 올라갔을 때. 10배 올라간 건 30% 올라간 거죠. 5배 올라간 건 15% 올라간 거죠. 똑같이 이 같은 비율로 오는 게 3% 같이 움직인 거죠. 이거를 클러스터로 찾아내자고 그랬죠. 전체 종목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보시죠. 인덱스 3% 오를 동안 10배 오른 종목이 있어요. 뭐죠? 대구백화점입니다. 32% 올랐어요. 대단하죠? 인덱스가 3% 오른 동안 대구백화점은 30% 올랐습니다. 넥센타이어가 30% 올랐어요. DSR제강, 호텔신라 우선주, 삼성전기 우선주, 우선주가 명단이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 자동차 부품주가 나와요. 자동차는 못 갔는데 아니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와요. 한번 이 실제 명단들을 보요. 아 여기서 우선주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 그래서 이 퀘스천은 우선주가 왜 이렇게 나오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중심보다 주변 부품주들 이런 게 나와요.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보다 부품주들이 나와요. 소재 부품주들. 여기서 명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코스닥 종목의 IT 부품주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하락률 상위에 나와요. 하락률 상위에. 그러니까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에서 중심이 이동된 거죠. 우선주하고 그 다음에 납폭가다 대형주의 주변 종목, 중심 종목보다 주변 종목 이렇게 이동됐다는 걸 여러분들 여기서 데이터 갖고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코덱스 200으로 압축시켜 볼게요. 전체를 보지 않고 코덱스 200 종목으로 봤을 때 현대상선 15% 나왔습니다. 현대상선. 쌍용차 넥센타이어 여러분들 요거는 5월 13일에서 5월 19일까지 코덱스 200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상승 순위를 쭉 본 데이터입니다. 코덱스 200 종목 중에 여기에서 현대상선,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또 아메리퍼시픽, LG하우시스, NHN, 한진중공업, 한국타이어, LG이노텍, 한진중공업, 중공업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중공업들은 뭡니까? 중국 관련 소재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들 현대상 납폭 과다주들이었거든요. 이 납폭 과다주들이 명단에 들어와요. 반대 세상을 보겠습니다. 반대 세상은 통계 데이터가 뭐가 나오죠? XTX 페노션. 인덱스가 3% 오를 동안 XTX 페노션은 오히려 까꾸로 13% 빠졌어요. 대우조선해양 8%, XTX 그룹.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SK텔레콤도 나와요. 한세실업도 나와요. 한세실업 그동안 베트남 관련 모멘텀이라든지 그 관련된 종목으로 또 경기 방어주들이 올렸는데 그동안 올랐던 거에 시세 차익들이 나오는 걸 또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어떤 물질이 어떤 시장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까? 다음과 같은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납폭 과다주 중심으로 이 1% 그러니까 3% 움직일 동안 이거보에 초과하는 3배에서 5배 종목들이 납폭 과다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어요. 붙일게요. 납폭 과다 경기 민감주들이 이게 그러니까 중국 관련 철강, 소재, 중공업, 해운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주려고 그러면 연속성 개념
연속성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가 더 올라가야죠. 분모가 1990에서 오히려 이 분모가 꺾여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면 분모가 반드시 올라가요. 그러면 1935에서 현재 올라간 고점이 새로 되겠다 중심을 깨면 안 되죠. 그게 지금은 1965라는 설이 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속성들이 뭐예요? 납복가다 경기 민감주는 뭐한테 가장 민감해요? 환율에 민감하죠. 환율.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엔화가 105엔을 돌파하는데 이게 따라가겠어요? 105엔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105엔을 돌파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달러 강세로 계속 가면 안 되겠죠.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시장에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납폭가다 경기 민감주가 갈 수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이 시장이 추가 랠리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나 부품주에서 중심이 대형주로 약간 이동되는 현상을 이 통계 데이터 갖고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연속성이 가져야죠. 그 연속성 결정을 아까 원달러, N달러의 스프레드,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이 환율의 결정이 어디에서 증폭이 돼요? 임계점으로 7월달 그 참여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요번 금요일날 구로다 BOJ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을 할 때 엔화 약세 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엔화 속도. 엔화가 이 구로다 총재 발언에 의해서 105엔을 돌파하면 그동안 납폭가다 경기 대형 민감주가 어떻게 올라간 걸 그대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분모가 어떻게 돼요? 인덱스가 올라갔다 그대로 빠져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기술적 반등에 불구하고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된다는 이거를 매트릭스 구조로 시스템을 시켜서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서 조정하고 있는 통신 부품주들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경기방 그러니까 KT, 한국전력, 그 다음에 LG U+, 이런 통신 유틸리티나 오히려 경기 방어주 중에서 지금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까꾸로 이 경기 민감주가 빠질 때 대체제 개념으로 이쪽에 올라간다. 이런 시소식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레버리지가 코덱스 레버리지가 조정하고 인버스가 올라간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이러한 통계적 데이터를 갖고서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이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보세요. 이건 대체제 개념이죠. 금년도에 코덱스 레버리지가 1월 3일 날 종합주가 꼭지할 때 13,700원이었어요. 그때 반대되는 세상이 인버스가 저점이겠죠, 당연히. 1월 3일 날 저점 나왔어요. 7,170원으로. 반대되는 세상은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이 언제예요? 1888. 그때 인버스가 얼마예요? 7,975원 고점이에요. 레버리지는 반대로 바닥이겠죠. 그거 얼마예요? 11,085원. 그럼 여기서 중심의 로직을 공부하는 겁니다. 중심이 얼마예요? 1월 3일과 4월 19일에 코덱스 레버리지 중심이 12,405원. 인버스는 얼마예요? 7,570원. 오늘 현재 매일매일 변하는 이 선을 까만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바닥에서 지금 한 1,000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12,100원과 12,200원 정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7,900원대에 있던 인버스는 딱 지금 7,500원대에 와 있어요. 중심. 즉 이 시장이 2,000을 돌파해서 가려면 인버스가 7,570원을 깨고 내려가고 레버리지가 이 12,400원 돌파해야겠죠. 이게 해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시장이 상방향입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한테 중심 가격을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12,500원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프로그램 매매든 삼성전자 중심으로 됐든 대형주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윗방향 들어가고 2,000을 저항해했던 선을 뚫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월 3일 고점은 돌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심에서
금년도 고점에 딱 75% 능선이 얼마예요? 1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은 12,500원과 13,000원 사이 오면 정확하게 갖고 계신 거에 50%는 끊어본다. 그러면 인버스는 대충 얼마에 있을까요? 7,200~300원대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번 사본다. 그리고 대세 판단은 이 12,500, 13,000원이 저항해야 지면서 1월 3일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공부한 중국이 금리 인하하거나 중국에서 재정정책을 해갖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가면서 셀 코리아였던 외국인이 매수로 터닝해주면서 현물에서 조단위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스위칭 감각이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도요타 자동차 급락하고 현대차 올라가는 이런 게 다 보이지 않게 다 네트워크화 돼갖고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 구조로 공부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1대8, 2대16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20조예요. 지금 현재 거래소의 총 시가총액이 한 1130조에서 1140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한 34%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30조, 40조 되는 거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20조예요. 비율이 얼마예요? 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러한 균형의 삼성전자를 왼쪽에다 놓고 이 22%를 합해보면 8개 종목이 들어와야 똑같아져요. 삼성전자 하나 움직일 때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한국전력, SK까지 들어가면 합하면 딱 시가총액이 22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와 SK까지가 균형 맞춰요. 삼성전자 하나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현대차를 하나 더 포함시켜요. 현대차는 몇 프로예요? 4.3. 그러면 260조 정도 되죠? 그럼 260조 정도를 여기다가 왼쪽에 놓고 똑같이 만들면 16개 종목이 들어와야 돼요. 롯데 쇼핑까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2개 갖고만 박스에서 순환시키면 다른 시가총액 16개 에너지가 삼성전자가 5% 빠질 때 그걸 막아내려면 16개 종목을 올려야 균형을 맞춰줘서 막아집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연기금이나 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매도 에너지가 매수 에너지로 바뀌는 환경이 나와야 돼요. 그게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N달러에, IT는 N달러에 약간 민감하지 않지만 자동차는 N달러에 완전히 민감한 종목이거든요. 2,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느냐, 더 나빠지느냐는 N달러가 105엔, 110엔, 115엔 가보세요. 현대차 실적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한 감각도 이러한 시소식 감각을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력이 큰 현대차, 삼성전자 갖고 시소식으로 만들면서 박스 전략의 순환 전략을 유도하면서 그러면서 틈새 전략으로 경기 방어주 땡겼다가 우선주 땡겼다가 코스닥 땡겼다가 뭐 종목별로 섹터별로 순환되면서 이러한 부분 전략을 균형화시키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전략을 또 아까 상승률 탄력성 갖고 공부했죠. 이번에는 실제 수급 갖고 공부해보는 거예요. 실제 수급.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5월 13일 날에서 이번 금요일까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죠. 1등이 1935에서 여러분들 1908, 90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제일 많이 산 게 파트론입니다. LG 플러스, LG 디스플레이. 그런데 옆을 보세요. 파트론과 LG 플러스 외국인이 200만 주 살 때 국내 기관은 240만 주 팔았습니다. 파트론 외국인이 480만 주 살 때 기관은 50만 주 팔았어요. 그런데 이 주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둘 다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기관이 매도하거나 그동안 급등했던 거에 순고르기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X축, Y축을 볼 때 삼성전자와 여기다 파트론을 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파트론이 25,000원을 고점이었을 때 재미있게 삼성전자가 146만 원에서 148만 원 사이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조종할 때 핸드폰 부품주를 땡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게 조종합니다. 지금 21,000원대에 있거든요. 조종하면서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삼성전자를 한 150만 원대까지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하고 삼성전자와 삼성 핸드폰 부품 관련주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예요. 보완제.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대체제 패턴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장의 상승이 추세가 되려면 속도는 다르더라도 가치가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 올라갈 때 다른 쪽은 빠져요. 이게 아직은 시장이 추세로 전환이 안 됐다는 신호탄이고 IT에서도 순환 전략을 쓰는구나. 그동안 급등했던 거 시세 차익으로 조정시키면서 그러니까 코스닥 급등 종목이 조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핸드폰 부품 관련주들이 대부분들 코스닥에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조정 들어가면서 시장의 중심이 우선주라든지 다른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다른 걸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하이닉스와 IT의 시가 상위 종목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SK 하이닉스를 넣고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를 넣어요. 이게 같이 안 가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가 같은 IT의 대치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장은 삼성전자 오를 때 파트론 조정하듯이 SK 하이닉스 오를 때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조정해버려요. 이게 지금 어떤 논리입니까? 시장이 비이성적인 시소식 패턴으로 외국인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 데이터를 갖고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160만 주 샀어요. 그런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58만 주밖에 안 샀어요. 이런 패턴이 시장의 역량을 보는 거고 이 통계적 데이터 갖고도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 또 LG 디스플레이 볼까요? LG 디스플레이 110만 주 샀는데 20만 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IT에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히려 100만 주, 200만 주씩 막 늘어나야 뭔가 모멘텀을 보여준다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주들은 통신주는 시세 차익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파트론 주가를 보세요. 8,000원에서 만원 놀던 게 25,000원 가니까 딱 중심값이 16,500원, 122선이에요. 최근에 21,000원대까지 빠졌어요. 저는 이 주가를 다시 사겠다 그러면 122선, 지금 한 18,000원대 정도 선인데 여기 오면 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이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한국전력, 두산건설, 넥센타이어, 금융주를 팔아요. 대부분들. 그리고 또 왜 기관들이 사는 거를 외국인들은 팔아요. 동시 패션으로 안 가고 있어요. 시소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게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도 방향을 못 주고 시소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이 지금 매수 상위는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뭔가 인버스를 팔고 있고 레버리지에서 뭔가 상방향을 유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관 상위 종목들의 명단 중에 한번 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위에 코리안리, 루멘스, 코덱스 200, 우리금융, 한국전력, KT,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하고 통신주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들입니까? 상위 랭킹 20위에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종목이나 옐로우칩, 그동안 순환되는 장이 나오고 그나마 인덱스에서 영향인 건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조절한다.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림자로 뒤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 전략 속에 시소식 전략이 응용되고 게릴라식 종목 특화장이 순환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장이고, 그러면서 이번 시장은 시소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권이 N달러, 원달러의 변동성에 결정될 거고, 그 마디가 임계점이 이번 금요일 날인 4월 22일 구로다 총재 발언 내용, 그 앞에는 수요일 날 버냉키 의장의 상하원 의원 발표가 있는데, 버냉키 의장은 굉장히 사막의 여우같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야구신 분이라 시장이 뭐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 다우지수는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다우지수가 올랐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변동성만 주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N달러를 결정하는 금요일 날 구로다 총재 발언 내용에 N이 105엔을 가느냐, 100엔을 깨느냐, 그 사이에서만 움직이냐, 그거 갖고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잡계 이론을 갖고 전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로직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공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면서 다음 시간을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